안녕하세요, 김현희 축구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우리나라와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만날 가나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가나는 최근에 선수 귀화로 인해 여러 이야기가 있는 팀인데요. 그 중에서도 귀화가 이미 확정된 선수들은 이냐키 윌리엄스, 램프티, 암브로시우스, 살리수가 확정되었고, 이 외에도 몇몇 선수가 더 확정되기도 했고 귀화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가 이전에 만난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어떤 전술들을 보였고, 최근에 있었던 기린컵에서 어떤 점들을 시험하고 준비 중이었는지를 짚어보고, 기존의 전술과 귀화 선수들을 부합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팀이 맞춰질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의 월드컵 진출 배경보다 아프리카의 월드컵 예선 방식부터 보면 2차 예선에서 1위한 10개 팀이 3차 예선에서는 10개 팀이 두 팀으로 추첨되어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되면서 5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나는 나이지리아를 1대1로 이겼는데 원정 다득점에 의해 가나가 진출했고, 최근에는 기린컵을 통해 일본과 칠레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지만 과정이나 결과는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경기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가나에 대해 짚어보면, 가나는 스타팅 포메이션을 4-3-3이나 4-2-3-1로 시작하는데,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바바나 와카소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예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거나 골키퍼의 킥이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히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수비 라인, 즉 센터백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볼 공격을 위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에서 3명의 선수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앞에 있는 3선 라인은 주로 파티가 위치하면서 풀백을 포함해 3명의 선수가 위치되기 때문에 3-3-4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봤을 때 후방의 6명의 숫자는 3-3 형태로 유지되는데, 이런 포지셔닝을 잡고 빌드업을 진행한다면 원볼란치에게 가중되는 압박은 커지기 때문에 전방에서 공격진 중 내려오는 움직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 있는 쿠두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가나는 오히려 3선에서 2선이나 프론트라인으로 볼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짧게 이어나가기보다 후방이나 3선에서 롱볼을 통해 공격수들이 상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가나가 롱패스를 후방에서 공급하는 이유는, 롱패스를 찔러주면 상대는 뒤로 수비 라인을 물을 수밖에 없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2선 미드필더로 나오는 쿠두스는 상대 골문을 기준으로 등을 지는 상황에서 압박을 풀고 나오기 힘들어하기 때문으로도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 주로 나오는 미드필더의 턴오버 수치는 10개 근처 수치를 보여주지만, 쿠두스는 3선과 2선을 연결해줘야 할 임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쿠두스는 다른 미드필더들보다 더 막중한 임무를 소화해야 하지만, 쿠두스가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최소한 상대 수비 라인이라도 뒤로 무르게 만들고 만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패턴으로 빌드업했습니다. 이런 패턴 외에도 한 가지 주목해볼 패턴은 가나가 측면을 활용하는 패턴인데요. 앞서 말한 패턴은 중앙을 활용한다면, 이번에는 가나가 측면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다시 전체적인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풀백들은 항상 넓게 위치하고 프론트 라인에 있는 선수는 안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쪽으로 좁혀있는 윙어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진입하고자 할 때 풀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찔러주고 다시 앞쪽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2명의 선수가 주로 주고 빠지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가나가 보이는 특징은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있는 윙어에게 먼저 볼을 주고 측면에서 풀백이 올라올 시간을 준다든지, 윙어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풀백이 서로 위치를 스위치하면서 바깥쪽은 자유롭게 만든다든지 등 최대한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가나가 이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 풀백이 볼을 소유하냐 윙어가 소유하냐에 따라 페널티 박스로 볼을 보내주는 패턴도 달랐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나에서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던 멘사나 오도이는 크로스를 통해 볼을 넣어주려고 한다면, 측면으로 빠진 아이에우나 이사하쿠는 본인들이 볼을 드리블해서 안으로 들어가 운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백과 윙어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크로스나 드리블 성공률을 봤을 때는 높은 편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나이지리아 경기에서의 가나가 겪었던 문제점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4 형태에서 3선에서 받는 압박도 높아지는 구조적 어려움과 쿠두스의 볼 공급 및 운반의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운반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칠레전에서는 첫 번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일본전에서는 3-5의 형태로 바바가 굳이 내려가지 않고 미리 3백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빌드업을 진행해 중원에서의 힘을 더 실어주고 전방에서 2명의 미드필더와 1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좁은 형태로 위치해서 이전보다 2선 공간에서 더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중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수적으로 부족했던 현상을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칠레전에서도 4-1-4-1 포메이션을 활용했지만 이전보다 덜 내려간 채로 빌드업에 관여하고 중원에 힘을 주되 측면에서의 스위칭 타이밍을 맞추는 식으로 경기를 준비했고, 두 번째 문제점은 귀하 선수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최근 이냐키 윌리엄스, 램프티, 암브로시우스, 살리수가 귀하가 확정되었고 뒤이어 첼시의 오도이도 귀하할 가능성이 낮지만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가나의 상황에서 여러 귀하 선수들이 스쿼드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암브로시우스와 살리수가 센터백 라인에 위치한다고 볼 때 백3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옆에 두 선수가 전진해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생김과 동시에 우측면에서 램프티가 들어온다면 측면에서 높은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컷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컷백형 풀백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좌측 풀백인 멘사는 크로스에 집중한다면 램프티는 빠른 주력을 통해 컷백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옵션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또 정말 만약에 첼시의 오도이까지 귀화하게 된다면 양발을 통해 안으로 밀고 들어올 또 다른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나가 이전에 겪었던 약점들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질 좋은 선수들을 통해 스쿼드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나 대표팀의 귀화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세요.